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치사율 100%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 등 아시아에서 계속 유행하자 정부가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바이러스 매개체인 축산물 가공품을 불법 반입할 경우 지금보다 10배 높은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 2,4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또 반도체 분야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 5개 대학의 반도체 융합 전공을 신설하고 6년 동안 100억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노인들의 교통사고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보행 능력은 젊은 사람의 80% 이하로 떨어지는데 국내 연구진이 노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개인 맞춤형 전동기기를 개발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취재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1명은 현재 치매를 앓고 있을 정도로 치매 환자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치매 국가 책임제를 도입해 각종 정책과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민피플 시간에는 치매의 초기 진단부터 치료제 개발, 돌봄 서비스까지 전 과정을 연구하고 있는 키스트 치매 DTC 융합연구단 배혜님 단장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에서 치사율 100%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계속 창궐하자 정부가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후 몽골과 베트남 등 주변국으로 계속 퍼지고 있어 지금보다 더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매개체인 축산물 가공품을 불법으로 반입할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현재보다 10배 높인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을 물게 돼 있지만 내달부터는 1차 500만 원, 2차 750만 원, 3차 1,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재입국을 거부하고 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농식품부는 특히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을 여행한 양돈 농장주와 근로자에 대해선 가축 방역관이 직접 찾아가 교육을 실시하고 닷새간 농장 출입을 자제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즉시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총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동승 중개업과 대형 택시 합승 서비스가 검증기간 규제를 면제받는 실증 특례를 허가받지 못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앱을 기반으로 한 자발적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와 대형 택시의 합승 서비스에 대해 실증 특례 등을 줄 수 있을지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배달용 오토바이 배달 상자 외부에 디지털 패널을 설치해 배달 상품을 광고하는 서비스 등은 실증 특례를 받아 검증기간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3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다양한 혁신 서비스들의 실증과 시장 출시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제대로 운영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화수분처럼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과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 개발에 10년 동안 2,4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년 동안 지원할 분야로 초저전압 미세전류 제어 소자와 두뇌모사 소자 등을 모았습니다. 여기에 유전 물질인 DNA 구조를 응용한 바이오 융합 반도체 개발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석박사급 인력 양성을 위해 시스템 반도체 융합 전공 과정을 신설할 5개 대학을 선정하고 6년 동안 100억 원씩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신체 능력이나 반사신경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은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개인 맞춤형 기기가 개발됐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3,700여 명. 이 가운데 45%가
65살 이상의 노인이었습니다. 특히 신체와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자의 절반 이상은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는데 오토바이가 갑자기 달라들어갖고 뭐 또 충돌할 그런 일기도 제가 그제 못했거든요. 뭐 청각도 떨어지고 또 이제 그 판단력도 좀 흐려지고. 고령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국내 연구진이 자율주행차의 원리를 본뜬 개인형 전동기기를 개발했습니다. 먼저 사용자의 움직임을 컴퓨터로 분석해 크기와 무게중심 등 고령자가 가장 운전하기 좋은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초음파 센서와 레이저 센서, 입체 카메라로 사방의 장애물은 물론 경사면을 감지하도록 했습니다. 내리막에서도 속도가 변하지 않고 2.8m 안에 장애물이 들어오면 경보음과 함께 자동으로 속력이 줄어듭니다. 경사지 때 속도가 줄어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정석으로 쭉 갈 수 있도록 조금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서 직관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좀 강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원하는 만큼 제어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정해진 속력으로 자동 운전도 가능합니다. 연구팀은 이 기기가 상용화되면 어르신들이 힘들이지 않고 가까운 거리를 안전하게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자전거를 타실 때 안전을 위해 꼭 안전모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가운데 대부분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머리를 다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도에 한영규 기자입니다. 자전거 사고는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5월과 6월에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전체 교통사고 환자의 17%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19세 이하 소아 청소년에서 발생하는 자전거 사고율은 성인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70% 이상은 사고 당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헬멧을 쓸 때 불편함도 좀 있기 때문에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대여 자전거인 따릉이의 경우에도 헬멧이 비치돼 있지 않아 대부분의 이용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헬멧을 항상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출퇴근할 때 그렇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에 입원한 19세 이하 환자 가운데 머리를 다친 경우가 절반가량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턱끈을 딱 맞게 착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머리에도 조임새를 정확하게 조여가지고 헬멧이 이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착용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전거 사고의 경우 사고의 특성상 거의 대부분의 경우 최종적으로 머리에 충격이 가해집니다. 때문에 지난해 9월부터 자전거를 탈 때 인명보호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큰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를 탈 때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고 야간에는 가급적 자전거를 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접었다 폈다를 반복할 수 있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결함 여부를 단 한 장의 이미지로 검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복잡한 곡면의 부품 형상을 생산 공정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3차원 형상 측정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자체적으로 구현한 격자무늬 패턴의 스크린을 통해 얻은 디스플레이 이미지를 특수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흠집이나 손상 등의 결함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이 측정 대상 형태와 크기에 구애받지 않고 구성이 비교적 간단해 실제 산업 현장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화제 뉴스를 골라 과학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 사회잖아요. 뭐 그만큼 노인과 관련된 사회 이슈들이 갈수록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예. 최근에는 이 고령자의 교통사고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네, 얼마 전에도 보도가 됐는데 네. 70대 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네. 사고였는데요. 이렇게 고령 인구가 늘면서
그래서 이런 사고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 가운데 22%가 이 65살 이상 고령자로 인해서 고령 운전자로 예. 인해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이 비율로 따지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요. 사실 국내에서 이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 중에 고령자 비율은 9.5%에 불과합니다. 네. 그런데 이들이 낸 사망사고 비율이 20%를 넘는 거죠. 예.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은 뭐 인지 능력이나 위기 대처 능력 같은 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본인들 스스로 느끼지 못하더라도 운전할 때 좀 위험성이 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요즘에는 고령 운전자들한테 이 면허증을 반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제도가 사실 1998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참여도 적었고 잘 알려지지 않다가 최근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교통카드를 준다거나 이 노인들이 대중교통을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려는 이런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또 이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 능력에 대한 검증도 강화가 됐는데요. 네. 이 75살 이상 운전한 자의 경우는 면허증 갱신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졌고요. 또 이 갱신을 하려면 적성 검사와 함께 2시간 정도의 이 교통 안전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네,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이 되고 있는데 이런 정책이 잘 정착만 된다면 교통사고는 줄어들 수 있겠네요. 네, 뭐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교통사고에는 운전자뿐 아니라 이 보행자 사고도 포함이 됩니다. 네. 고령자가 이 교통사고로 사망자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예. 사망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고령자의 절반 이상이 네. 걷다가 뭐 길을 가다가 보행 중에 일어나는 사고라고 합니다. 네. 그럼 고령자가 뭐 운전 때문이 아니더라도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죠. 뭐 요즘에는 나이가 들어도 예전보다 신체 기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예. 고령자의 활동 자체가 많아졌는데요. 그만큼 네. 이 통행 건수 자체가 이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네. 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런 보조기구를 쓰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기구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런데 뭐 많이 나와 있지만 이런 보조기기의 경우는 정말 이 거동이 불편하신, 걷기가 힘든 분들이 쓰는 경우가 많고요. 문제는 우리가 흔히 왜 정정하다고 말하는 분들, 그러니까 네. 스스로 잘 걸으시는 분들 네. 있잖아요. 이 본인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반인과 똑같이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 사실 65살이 넘어가면 신체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또 뭐 보행 능력의 경우도 보통 젊은 사람보다는 한 80%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뭐 뿐만 아니라 청력이나 시력, 뭐 인지 능력까지 조금씩 줄어들면서 뭐 자기도 모르게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분들을 위한 보조기구나 아니면 지원 방법 같은 건 따로 없나요? 네, 이 고령자를 위한 보조 수단들이 뭐 다양하게 나오고는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아는 뭐 지팡이라던가 유모차 형태의 이런 짚고 다닐 수 있는 네, 많이 보조차라던가 봤어요. 네, 아니면 뭐 아주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는 전기 스쿠터, 전동 스쿠터 네. 같은 걸 많이 사용을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이른바 앞서 말씀드린 이 건강한 고령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좀 이용을 꺼리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앞서 보도를 보니까 타고 다니는 스쿠터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네네. 이거는 뭐 기존의 기기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이번에 제가 그래서 취재를 했었는데 이 고령자분들이 가까운 거리를 다니실 때 좀 차를 타기에는 가깝고 걷기에는 조금 애매할 먼 때. 네, 그런 예.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보행을 도와줄 수 있는 교통 수단입니다. 뭐 전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편리한 것도 있지만 네. 가장 큰 특징은 이 안전성에 가장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예. 네. 이 설계부터 동작 분석 시스템을 이용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노인의 이 표준 체형을 기준으로 해서 크기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또 무게 중심은 어디에 둬야 회전이 자연스럽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고 예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센서를 장착을 했는데 가까운 거리에서부터 멀게는 한 10m 앞까지 있는 장애물도 감지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10도 이상의 경사가 있거나 7cm 이상의 턱이 있으면 이걸 미리 인식을 해서 경보음으로 알려줍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뭐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갑자기 이렇게 제어하기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설정을 해놓으면 저절로 이 장애물을 인식해서 속력도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예. 장치를 해놨습니다. 예. 자, 그러면 뭐 걷는 것보다 편리한 건 물론이고 훨씬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네. 혹시 사용이 어렵지는 않았나요? 네, 뭐 실제 7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연을 해봤습니다. 제가 네. 현장에 갔을 때도 이
어르신들을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 네. 대부분 이 잠깐의 이 탑승 교육을 받으시면 바로 타실 수가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타봤는데 저는 네. 좀 운전이 오. 어려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네, 어르신들은 아주 신나게 자유자재로 타고 다니시는 모습을 오.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최고 속력 자체가 시속 한 8km 정도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비교적 뭐 안전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리막에서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죠. 네, 사실 뭐 연령대에 비해서 신체 능력이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그만큼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안전한 gesture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번에는 뭐 반대로 아이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 최근 들어서 만 2살 이하의 영유아들에게서 알레르기 쇼크로 알려진 아나필락시스가 아주 많이 발생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아나필락시스 하면은 뭐 알레르기로 인해 나타나는 아주 심각한 네. 쇼크 증상을 말하는데 네. 이게 아기들에게서 나타난다고요?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아나필락시스는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갑자기 전신에 나타나면서 네. 심하면 뭐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쇼크 증상을 말하는데요. 이 국내 연구팀이 2009년부터 4년 정도 아나필락시스로 치료를 받은 2살 이하의 영유아 360여 명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환자 수가 4년 동안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원인 물질에 노출된 뒤에 한 30분 안에 두드러기나 뭐 호흡기 장애 같은 오.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뭐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은 약간의 이상만 생겨도 큰 문제가 네. 발생하잖아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증상을 일으키는 건가요? 네, 뭐 조사를 해봤더니 아나필락시스의 원인 93%가 음식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장 많은 환자를 일으키는 거는 우유나 유제품으로 아, 그래요? 나타났고요. 네, 네. 뭐 한 44% 정도 절반 가까이가 이런 우유나 유제품으로 나타났습니다. 오. 그 다음이 달걀 그리고 호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우유가 가장 많이 환자를 일으킨다는 좀 놀랍습니다. 사실 네. 아기들에게 우유는 뭐 주식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 우리 아이가 우유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 아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문제가 이제 기존 알레르기 검사로는 이 우유에 대한 아나필락시스 여부를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예. 이 우리 몸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들어왔을 때 항체 역할을 하는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네. 이 수치를 측정을 해서 이 항체 알레르기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연구에서도 이 우유 아나필락시스가 실제로 나타나서 치료를 받은 아기들 가운데 네. 절반 이상이 실제 검사를 해봤을 때는 이 수치가 낮게 나왔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네. 예측을 할 수 없었다라는 아. 건데 뭐 좀 비교해서 보자면 예. 달걀의 경우는 92%, 뭐 많게는 100%까지도 이 알레르기 검사를 통해서 이 연관성이 예측이 가능하고요. 나타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데 네. 네. 우유는 비교적 어렵다라는 거죠. 우유가 없다니 좀 아이러니한데 네. 자, 그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따로 없는 건가요? 네, 뭐 우선은 의심이 된다면 병원을 일단 가서 전문의 진단을 먼저 받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아나필락시스는 아주 빠르게 급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 치료가 아주 중요한데요. 예. 이 전문가들은 빠르게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에피네프린 주사를 처방을 받아서 뭐 가정이나 휴대용으로 하나 정도 갖춰 놓으면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아주 이제 빠른 증상은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예. 하고 있습니다. 우유는 기존 알레르기 검사로 예측이 힘들다고 하니까 우려스러운 네. 부분인데요. 아기들은 또 자신의 증상이 어떤지 말로 잘 표현하지 그렇죠. 못하잖아요. 부모님들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암세포만을 정밀하게 사멸할 수 있어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는 의료용 중입자 가속기 구축 사업이 다시 시작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대병원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해 중입자 가속기 구축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10일 부산 기장 중입자 치료센터에서 부산시와 기장군, 서울대병원과 함께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0년 부산 기장에 중입자 치료센터를 구축한다는 중입자 가속기 구축 사업을 추진했지만 당시 주관기관인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사업 분담금 75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인 재생에너지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재생에너지 설비에 탄소 인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탄소 인증제는 원자재와 물류, 생산, 소비, 폐기 등 제품 생산 모든 주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또 중소기업의 태양광실 구매력 부족과 대금 지급 안전성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 구매를 추진하고 중소기업 중앙회가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를 만듭니다. 산업부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탄소 인증제와 중소기업 공동 구매가 이바지할 것이라며 올해 관련 절차를 마친 뒤 내년 초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기차의 다보스 포럼을 지향하는 국제 전기차 엑스포가 제주에서 개막됐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엑스포에서는 2세대 전기자동차 모델이 등장하고 관련 국제회의가 활발히 열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종민 기자입니다. 올해 초 출시된 2세대 전기차입니다. 기존의 전기차에 비해 성능이 대폭 향상돼 한 번 충전하면 총 38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를 위해 주행과 안전에 중점을 둔 것도 또 다른 특징입니다. 전면부 디자인과 후면부 디자인이 이제 소울 부스터 EV와 기존의 소울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었고요. 안전장치라든가 주행에 관련되어 있는 사양들이 최신의 사양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서 굉장히 안전하게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무인 충전 로봇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로봇이 레일을 따라 움직이며 전기차의 주차 위치를 확인한 뒤 충전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선보였습니다. 전기차에 충전하는 것도 여성 운전자들은 조금 꺼려하는, 기피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안전성과 편리성의 두 가지 목적으로 전기차의 대중화를 이끄는 국제 전기차 엑스포에는 국내 전기차 외에 일본과 중국 등 세계 유명 전기차들도 참가했습니다. 50여 개 나라 전문 바이어와 관련 150여 개 기업도 참여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외 완성차는 물론 중소업체들의 전기차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의 다보스 포럼이라는 네임처럼 이제는 B2B 엑스포, 비즈니스 엑스포로 자림하는 그러한 것이 이번 제6회 엑스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엑스포는 일반 관람 위주의 전시 행사에서 벗어나 관련 국제회의와 기업 간 비즈니스 비중도 크게 늘렸습니다. 컨퍼런스 행사는 총 50여 개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국내에 보급된 전기 자동차는 6만 5천여 대로 여전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엑스포를 통해 전기차의 대중화는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고산지대에 사는 침엽수림의 3분의 1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발표한 실태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고유 수종인 구상나무의 33%, 분비나무의 28% 등이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사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구상나무의 경우 한라산 39%, 분비나무는 소백산 38%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구팀은 기온 상승과 가뭄, 적설량 감소 등 기후변화로 인한 나무의 생리적 스트레스가 최근 대규모 고사의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불에 취약한 건축자재를 쓴 건물의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근 몇 년 사이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는 시험 성적서 위조나 불량 자재 사용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5명이 숨지고 125명이 다친 경기도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 이후 6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과 창고, 6층 이상 건물에 들어가는 복합 자재와 외벽 마감재의 난연 성능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법 같은 경우 좀 더 강화되는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해서 진행을 좀 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전국 130개 건축 현장을 표본 조사한 결과 모두 195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건축자재 시험 성적서 위 변조가 87건, 불량자재 시공이 43건, 관리 감독 소홀 등이었습니다. 불량 건축자재의 생산, 유통, 성능 시험, 시공 관리 감독까지 총체적 부실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공사 현장의 적폐를 없애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개정될 내용은 층간 방화 구역을 1, 2층을 포함한 모든 층에도 확대하여 화재 확산을 방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판넬 관련된 문제가 화재에 굉장히 취약해서 그 부분이 굉장히 불량 제품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좀 듣고 그런 부분을 좀이라도 저희가 근절하기 위해서 이번에 정책 토론회를 갖게 된 취지이고요. 국토교통부는 부실 시공을 막고 불량 자재를 뿌리 뽑기 위해 건축 안전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지구촌의 술 소비가 크게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일 임상심리정신치료연구소는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 189개 나라의 술 소비량을 추적하고 2030년 소비량을 예측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전 세계인의 1인 평균 술 소비량은 1990년 5.9리터에서 2017년에는 6.5리터로 늘었고 오는 2030년에는 7.6리터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연구팀은 유럽을 비롯한 고소득 국가들이 주로 술을 소비하던 과거 패턴과 달리 앞으로는 중국과 인도, 베트남 등의 국가에서 술 소비량이 늘면서 전 세계 술 소비를 이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60대) 이상 노인에게 가장 두려운 질병은 암이 아닌 바로 치매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국내 65살 이상 노인 10명 중 1명꼴로 현재 치매를 앓고 있고 2024년에는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치매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고 각종 정책과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민피플 시간에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치매 관련 전문가가 모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키스트 치매 DTC 융합연구단의 배혜님 단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단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소개를 각 분야의 치매 전문가들이 모인 연구단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름이 좀 독특합니다. 치매 DTC 융합연구단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말씀하신 대로 한국 사회는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치매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치매와 진단, 치료, 케어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고 있고요. 네. 또한 그 자살이라든지 가족 간의 갈등, 그래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출연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나 병원, 기업, 치매 전문가들이 한 군데 모여서 이렇게 몰입해서 연구를 수행하는 그런 온사이트 융합 연구를 지원하게 되었고요. 저희 치매 DTC 융합 연구단은 키스트를 주관 기관으로 해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한의학연구원 이렇게 4개의 출연연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병원, 학교, 기업 연구자들이 같이 모여서 조기 예측, 치료, 케어 기술 개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융합 연구단입니다. 네, 자 현재 정확한 치매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조기 진단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연구단에서 개발하거나 혹은 개발 중인 조기 진단 기술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네, 그 치매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퇴행성 뇌질환으로서 초기에는 이제 주관적 인지 장애로부터 점점 경증 인지장애 그리고 중증 인지장애 치매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대부분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경도 인지장애나 경도 치매 때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진단을 하고 나면 한 9.3년 정도 생존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일찍 조기 진단을 하게 되면은 그런 적절한 치료와 케어를 받게 돼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인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시기가 길어지면서 중증 치매로 가는 시기가 길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치매 환자나 가족들에게 모두 다 그 삶의 질을 향상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이제 치매 진단을 하는 방법이 문진이나 신경 심리 검사 그리고 고가의 그런 아밀로이드 펫이라든지 MRI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치매 노인들이 저소득의 그 노인 계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쉽게 접근 가능한 그런 방법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파라든지 시선, 자세 이런 신경 퇴화 기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분석을 해서 머신러닝 기반으로 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그것들의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진단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발표도 한 적이 있지만 가상 현실을 사용해서 7분짜리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경증 치매와 진행된 치매 그리고 그 정상인들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예측 기술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예, 그 내용은 저희도 보도를 네, 했던 예, 부분이고요. 예, 맞습니다. 예. 예. 또 이 치매가 무서운 이유는 아직 치료제가 없다는 점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네, 전 세계적으로도 이 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임상시험 단계에서 네, 실패했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연구단에서도 이 네. 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기존과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이제 기존에 이제 치매 치료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주로 이제 치매 원인이 되는 단백질이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라고 하는 단백질들이 이제 주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자들과 제약사들이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으로 하는 그런 약물들을 많이 개발을 했고, 그렇지만 그 아밀로이드 베타의 생성이나 그리고 응집 그리고 제거 이런 것들을 한 약물들을 개발했지만 대부분 임상 3상에서 유의성을 보여주지 못해가지고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패 이유는 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이미 환자의 그 인지 기능 장애가 점점 진행된 다음에는 그것을 치료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바이오 마커를 찾고 그걸 통해서 조기 진단을 했을 경우에 이것들을 이제 치료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주요 원인들 중에서 타우 단백질은 이제 그 아밀로이드 베타보다 좀 더 이제 인지 기능 저하와 그 상관관계가 높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단에서는 이제 타우를 타겟으로 해서 타우의 응집을 억제하는 그런 물질들을 개발해서 최근에 이제 전임상 후보 물질을 도출을 했고 네. 앞으로 이제 전임상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타우 단백질과 같은 신경세포뿐만이 네. 아니라 네. 비신경세포 손상에 의한 치매 치료제도 개발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 이제 연구단에서는 이제 치료제 분야를 이제 다양한 치료제를 하고 있는데 타우 단백질뿐만이 아니라 이 비신경 세포를 타겟으로 한 그런 단백질 효소 이제 억제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기존의 선행 연구를 통해서 이제 개발했던 그런 연구 중에서 그 네이처 메디신에 이제 발표했던 그 논문이 있는데 그 기억력 감퇴에 이 가바 과생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신경 세포가 아니라 반응성 교세포의 그런 가바 과생성이 되게 중요하고 거기에 작용하는 효소가 이제 마오비라는 것을 이제 규명을 했고요. 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치료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발하면서 보니까 기존의 약물 중에 이제 마오비 이니비터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 효능이 굉장히 오래 가지가 않고 금방 이제 다시 효능이 없어지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다른 기전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또 저희가 밝혀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 연구단에서는 그런 그 한계점을 극복한 그런 물질을 개발해가지고 비임상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에는 이제 임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런 치매 치료제 개발도 진행 네. 중에 있지만 네. 저희가 얼마 전에 보도를 해드렸는데 네, 그 맞습니다. 치매 케어 로봇도 네. 그 이번 융합연구단에서 만들었잖아요. 네. 자, 치매 돌봄 연구에 이 로봇 기술을 접목하게 된 특별한 네. 계기가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치매 환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진단, 치료, 케어 전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데 특히나 이제 케어 부분에 있어서는 치매 환자들이 대부분 이제 집에 혼자 거주하고 계신 노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위험 상황도 있고 혼자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안정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그 로봇 시스템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상호 인터랙션을 할 수 있고 또한 위험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보호자나 병원에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로봇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현재는 이제 이미 그 시스템은 개발이 됐고 그거를 이제 자체적으로 창업을 해서 지금 이제 실용화를 빨리 하고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단에서 이렇게 다양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비결은 융합 연구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정말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다른 부분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모여서 융합 연구를 잘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뭐 특별한 비결이라는 건 없을 텐데 네.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연구 과제들을 많이 수행을 해왔고 그러면서 소규모의 개인 연구라든지 이런 기초 연구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을 이제 같이 모여서 이렇게 대규모로 지원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집중 투자와 지원을 통해서 저희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또 동물 실험실도 구축을 하고 장비나 이런 것들 인프라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온사이트 융합 연구 시스템을 만들어 줬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서로 다른 분야의 사람들도 자주 매일같이 만나면서 이제 토론을 하면서 서로 다른 분야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결을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의 성과도
결과도 기대가 되거든요. 네. 이 남은 기간 동안 네. 이 연구단이나 단장님이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정말 그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노력을 하지만 아직까지 치매 치료제가 개발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꼭 이렇게 이 성과를 통해서 치매 치료제를 만들고 싶고 그리고 진단, 치료, 케어 기술에 있어서 각 분야에 목표했던 바를 잘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참 100세 시대의 가장 큰 사회 문제 중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의 목표대로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치매 DTC 융합연구단 배혜림 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5월)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이 늘면서 감염병 발병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홍역은 국내 여행객들의 방문이 많은 동남아나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는데요. 홍역은 MMR 백신을 2차례 맞으면 예방이 가능해서 여행 전에 접종을 완료해야 하고요. 또 모기로 인한 댕기열이나 식중독 역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